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홍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빈도 한약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빈도 한약에 대해서 이전에 그 정기훈 원장님하고 같이 소요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요산에 구성되어 있는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은 고급 도서 집성에 나와 있는 소요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처방 약재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요산의 군약 첫 번째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약 유통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시오가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재였는데 요즘에 조금 추세가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시오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오의 기원은 우리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를 풀인 시오,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오를 본래는 팔카툼이라고 하는 시오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CP라고 하는 건 중국 약전이죠. 중국 약전에 나와 있는 기원식물로 되어 있는 이 부플레름 시넨시스라고 되어 있는 북시오 종류.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중국산을 써야 되냐 한국산을 써야 되냐, 이 두 개가 다르냐 같으냐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오와 북시오라고 부르는 중국산 시오는 종상으로는 같은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남시오라고 부르는 시오 또는 협엽시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시오가 중국에서는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남북을 구분할 때는 양자강, 장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을 구분해서 그 자생 지역을 유통되는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실제로는 이 북시오 종류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밑에 성상 기준 뒤에 화면들을 보겠지만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오들 같은 경우는 분성, 섬유성, 이 분성들이나 섬유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오 독특한 시오의 향들이 있죠. 시오의 독특한 향도 있고 맛이 약간 쓴 반면에 이 남시오는 폐유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산패되어 있는 어떤 기름의 냄새, 이런 냄새를 조금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북시오에 비해서 색깔이 붉은 색깔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오의 모습들이고요.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북시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의사들이 구분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원종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원식물의 형태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모습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와 이 북시오, 중국에서 사용하는 시오는 같은 종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조금 다른 형태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시오는 보시다시피 조금 이 직진, 이 꺾이는 면이 적습니다. 이건 자라는 환경상의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더 자라면 이 꺾임이 훨씬 더 심해지는데 중국에서 북시오 종류들은 자생지 보면은 이렇게 꺾이는 이 갈지자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꺾이는 게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시오는 다른 말로 잎이 가늘다라고 해서 협엽시오, 죽시오, 죽엽시오 이렇게 부르는 종들인데 뿌리가 상대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사람들은 홍시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시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시오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거의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야생종 시오라고 하는 종류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야생종을 이렇게 보면 이 북시오, 우리나라 시오 종류들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섬유성 본성들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굵게 되어 있고 노두 부위에 이제 약간의 여분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뒤에 이제 이 식시호라고 부르는 건 뭐 아시다시피 심었다, 우리가 재배를 했다라고 해서 식시호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 재배종 시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시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중국에서 이제 재배하는 북시호 종류들인데, 아까 봤지만 이 여분들, 그 다음에 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노두 부위가 상당히 두꺼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남시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노두 부위가 아까 거보다는 얇게 매끄럽게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것을 띠고 있고, 요 안에가 섬유 부분들,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구멍이 퉁퉁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일시호라는, 삼도시호라는 시호 종류들을 또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도시호를 보려면 이제 이런 시호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호의 명칭에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원시호, 원자 붙어 있는 한약재들이 많이 있죠. 이게 진짜다, 참됐다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떤 명칭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채취했다는 시호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제 그 많이 재배했던 지역이나 이런 그 유통됐던 지역에서 이런 것을 또 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호 종류 중에 뭐 뒤에 있는 등대시호, 무슨 참시호, 죽시호, 섬시호, 이런 것들은 시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혼입되는 위품 정도의 어떤 이런 종류들이지, 우리가 유통상의 시호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명칭상의 산시호,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얼치기라고 부르는 얼치기 시호들이 있죠. 그래서 산시호는 그냥 순수 야생에서 자라는 경우인데, 실제 지금은 거의 야생에서 자라는 종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통도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얼치기 시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장뇌삼처럼 시호의 씨를 강제적으로 파종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시호를 재배했던 지역에서 퍼져나가서 산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서 크는 종류들을 보통 이제 얼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토자, 뭐 토매지, 토시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국산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도 시호가 자랐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원종보다는 대부분 이 재배됐던 종, 이 삼도시호라는 시호가 다른 말로는 어떤 분은 삼도시호, 삼계시호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삼계시호는 무슨 시호냐? 이게 그 일본의 그 삼도 지방에서 그 재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도입이 돼서 퍼진 종입니다. 그래서 요 종들을 삼도시호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재배종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재배종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남아 있냐면, 과거 일제시대에 요것들을 많이 우리나라가 시호 재배 기지처럼 많이 키웠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남도의 도서 지역에서 이렇게 시호가 자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종들을 보면, 이런 일시호, 삼도시호 종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재배했던 것들이 남아서 자생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입시호의 형태, 식시호, 아까 얘기했던 삼도시호의 형태나 이런 시호들을 재배하는 형태들의 식시호들이 또 있고요. 중국은 아까 얘기한 북시호와 남시호, 그게 장강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에서 재배되는 종류에 따라서 이 북시호는 아까 얘기한 팔카툼의 우리나라 시호하고 같은 종이고요. 남시호는 이 협엽시호라고 부르는 잎이 가는 종류들, 상대적으로 북시호 종류들이 중국에서도 정품으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남시호는 이제 북시호에 비해서는 대용품 정도의 가치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남시호가 진짜 시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타 이제 이런 주겹시호, 뭐 죽시호라고 부르는 개시호 종류들, 이건 완전히 이제 대체품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게 섬시호라고 울릉도에 가면
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인데 굳이 그거 가지고 약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희소성의 가치지 약효로서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호의 종류들을 소유산 처방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약은 작약입니다. 작약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작약은 현재 약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약전에서는 작약을 한 종류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작약, 적작약의 구분 없이 이 파이오니아 라티플로라라고 되어 있는 작약을 기원으로 삼고 있고요. 요 작약은 보통 우리가 약효로 쓰려면 과거에는 한 3년에서 4년생 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현재는 우리나라 온난화가 워낙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좀 성기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키우려면 보통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 5년에서 한 6년 정도 재배를 해야 약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생길 거다 라고 해서 좀 재배 연수가 늘어났습니다. 야생품 같은 경우는 뭐 5년에서 10년생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작약을 어떻게 이제 가공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작약이다, 백작약이다 하는 그 유통의 이 종류의 기준을 나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통 백작약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요. 껍데기를 놔둔 채로 이렇게 말린 것을 적작약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파이오니아 오브바타라고 되어 있는 산작약이라고 부르는 일명 이제 유통상에서는 강작약이라고 이거를 또 많이 부르죠. 근데 실제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은 유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채취하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지정되어 있는 산작약이 강작약이라고 해서 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유통도 되고 있고 이거를 진짜 작약이다 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종류상으로는 그 작약이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바타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종류들인지는 확인은 조금 어렵고요. 이런 그 강작약이라고 부르는 이 종류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약의 유피냐 거피냐를 가지고 이 작약을 삼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백작약은 라티플로라 한 종만 가지고 백작약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티플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약, 다른 말로 뭐 초작약이라고도 부르죠. 목단피하고 뒤에 배우는 목단피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초작약이라고 부르는 단연생 작약의 뿌리를 캐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꽃이 붉은색 꽃을 띠고 있으면 뭐 적작약이라고 불렀고 하얀색 꽃을 띠고 있으면 백작약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분홍색 작약도 있고 노란색 작약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색이 코랄빛 작약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작약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겠죠. 그래서 꽃은 이 작약을 적백을 구분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고요. 이 뿌리의 상태, 뿌리의 모양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성분의 상황들 이런 걸 가지고 작약을 구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산작약도 뭐 이렇게 흰색 꽃이 일반적으로는 핍니다. 흰색 꽃이 일반적으로 피고 이 여러 살인데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거는 제주도 원종장에서 저희가 찍은 건데요. 이 몇 년을 키웠다고 하지만 뿌리가 굵어지지를 않아요. 얘처럼 상당히 가늘죠. 그래서 이게 그 강작약이라고 유통이 되는 거 보면은 뿌리가 이보다는 상당히 굵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는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제가 보는 어떤 거고 뭐 캐셨다는 분이 뿌리가 굵은 걸 캐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약, 요즘은 거피 작약이라고 해서 나오는 작약도 있고
UP 작약이라고 해서 작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피와 UP 중에 어느 걸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환기 같은 경우에 거피 환기, UP 환기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거피와 UP의 차이 뭐가 좋냐?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UP가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효 물질이나 유효 성분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피층의 약간 안쪽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약효가 포함되어 있는 층이나 이런 거 성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손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UP를 시키지 거피를 시키냐? 이거는 가공 때문에 문제예요. UP를 하고 나서 건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런 뿌리를 그냥 건조하게 되려면 이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걸 우리 집에서 고구마를 말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생고구마를 사다가 밖에다 1년을 놔둬보세요. 마르는 거 갖다가 나중에 썩습니다. 아니면 싹이 나오든지. 근데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말리면 껍데기를 안 벗겨도 마르긴 마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그걸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기고 나면 마르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가공상의 문제에서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한 것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작약의 경우에 이 라티플로라 같은 종의 경우에 특성상 이 안에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루 전분질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쉽게 보면 우리 비유해 보자면 뭐 분필 안쪽, 뭐 분필의 모양 그런 것처럼 이 분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백작약, 적작약의 구분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작약을 과거 꽃으로 구분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현재는 구분상으로는 이 껍질을 벗긴 것을 백작약,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벗긴 것을 백작약, 벗기지 않고 UP한 것을 적작약이라고 하는데, 약재로 보시면 적작약은 이 속이 붉기 때문에 적작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껍질 색깔이 보시다시피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UP 상태에서 건조하고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색소들이 안으로 침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훨씬 더 붉은색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건조 정도에도 차이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아주시면 맞고요. 종상으로 이제 구분하는 뒤에 적작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작약은 현재 KP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라티플로라 한 종만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 약전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 라티플로라 종보다는 이 천작약이라고 하는 파이오니아 메이치라고 되어 있는 이 천작약 종류들을 이 적작약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유통을 하고요. 뒤에 약재의 성상을 보시면 이 천작약 종류들의 이런 성상, 뭐 겉의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리게 될 경우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UP를 해놓고 적작약의 상태를 좀 말린 거고요. 근데 건조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로 분성이 없이 차이가 난다, 이건 조금 나중에 한번 검증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색깔이 아까 백작약보다는 훨씬 더 붉은색 색소들의 침착 정도가 심하죠. 그리고 베이치종이라고 보이는 종은 이 우리나라 라티플로라 종은 안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 단면에 이 목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면도 보시면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색깔도 훨씬 진하게 마르고요. 속도 치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틈이 많이 있는 이런 천작약, 중국에서는 그래서 아예 천작약 종류를 적작약으로 그냥 구분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것과 이들이 유통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양리적으로는 이 작약 종류들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약의 성분이 이제 주 성분 중에 하나가 파이오니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파이오니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적작약 계통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껍질에서 파이오니플로린이 많이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적작약 종류에서 파이오니플로린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알비플로린이라든지 이 다른 이 성분들은 백작약 종류에서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양리적으로 적작약 자체가 위장관 계통에서 흡수가, 이게 지용성 성분들이 이 수용성 배당제이기 때문에 위장관 흡수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양리작용들의 차이, 뭐 성분상의 차이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피유피라는 그런 의미도 옛날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성분이 있냐 없냐를 알 수는 없었지만 요즘 현대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그런 피상의 거피유피의 의미로 성분상의 차이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그 박주에 가가지고 이 작약을 키우는 곳에 가서 봤더니 작약을 캐가지고 이렇게 찌더라고요. 처음에 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보여주려고 손으로 이렇게 벗기는데, 실제로는 이런 탈피기에다 놓고 그냥 통돌이 세탁기 같이 생긴 데다 놓고 돌립니다. 돌리면 밑에 떨어지는 하얀 이런 백작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옆에 이 벽돌처럼 쌓여 있는 게 유황입니다. 유황. 길거리에서 팔아요, 유황괴를. 그래가지고 건조기에다 유황을 태우면서 찝니다. 그러면 작약이 이 수분이 유황에 이렇게 빠져나오기 잘 접촉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수분이 쫙 빠지고 건조도가 빠릅니다. 단점이 생기는데 어떤 단점이 생기냐 물어보니까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작약이 안 그래도 좀 신맛이 있는데 그 황의 특유의 신맛이 조금 있고, 그 단면에 층이 피층과 내층이 구분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층에서 약간 그 뭐랄까 적황색 층에 그런 구분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중국도 이제 약재 관리를 워낙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뭐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부에서 유통될 때는 뭐 이런 그 건조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 이 옆에 흙탕물 보이시죠? 뭐 흙에서 그냥 캐가지고 그 상태로 물에다 넣고 끓이기 때문에 이런 흙들도 많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백작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그 당귀입니다. 뭐 당귀 많이 쓰시고 많이 아시는 약재죠. 제가 2001년, 2년에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그 약재에 대한 통일 작업을 하자고 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품이 당귀였는데 포럼 하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장하는 당귀, 중국이 주장하는 당귀, 일본이 주장하는 당귀, 세 가지 당귀가 모두 다릅니다. 정품으로 인정하는 당귀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약정 기준에 참당귀라고 되어 있는 이 안젤리카 기가스라고 되어 있는 참당귀 종류를 사용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일당귀 또는 대화당귀라고 있는 안젤리카 아쿠틸로바라고 되어 있는 이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중국당귀 안젤리카 시넨시스라고 되어 있는 중국당귀 종류를 기원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귀는 뭐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혈작용과 활혈작용 때문에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기원상의 어떤 성분상의 근연종으로 따지자면 일당귀 종류들과 이 중국당귀 종류들의 근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분, 뒤에 성분 잠깐 나오겠지만 성분의 내용들도 중국당귀 쪽하고 일당귀 쪽의 성분의 유사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성분들이 주로 보혈력과 관련된, 혈액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쪽의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참당귀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당귀 종류들은 주로 활혈 쪽에 관련되어 있는 혈액의 유동, 흐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쪽으로 좀 더 성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중국에서는 이 시넨시스가 유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귀는 중국에서는 이 당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독활의 대용품, 다른 전호의 대용품, 뭐 요 정도의 수준에서 보고 있지 당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또. 이 종류들을 뭐 자생지는 이렇고요. 뭐 당귀 꽃 보시지만 생긴 모습이나 꽃하고는 아까 전호를 잠깐 얘기했는데 자화전호의 모습이나 잎의 색깔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뭐 동의보감에도 보시면 동의보감의 그 뒤에 탕액편에 보시면 한글이 나와 있는 그 한글 양명이 나와 있는 약재와 한자명만 나와 있는 약재의 구분이 있습니다. 한글이 나와 있는 약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수 있는 약재들,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토종이 있는 약재들을 한글화해서 동의보감에서 쓸 수 있게 기재를 해놨고요. 이 한자만 나와 있는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 약재들은 오로지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는 또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당귀에는 뭐 승검초 뿌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참당귀 종류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보여지는 당귀입니다. 아까 오다가 그 전화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중국에 수해가 난 대규모 수해 지역 보니까 이 민현이라고 돼 있는 이 당귀의 중국 당귀의 큰 대규모 재배지가 수해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귀가 올해 많이 유통될까 안 될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귀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키운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당귀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냉대성 기후에서 좀 자라는 종류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가져와도 뿌리가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키울 수가 없고요. 요 당귀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 당귀 모양은 그 쌈밥집에서 향 강한 쌈으로 나오는 당귀가 대다수가 이 1당귀입니다. 그래서 성분상에 아까 그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당귀는 주로 전호나 이런 종류들에서 많이 보이는 데쿨신 종류들, 뭐 데쿨시논 이런 종류들이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정유 성분들도 알파피넨, 뭐 피넨 종류들 이런 종류들이 그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당귀라든지 이 외당귀, 1당귀라고 되어 있는 당귀들은 특히 1당귀에는 이 비타민 뭐 A 종류를 안디엘카품, 펩틴 A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류들의 것이나 아니면 이제 팔마틱 엑시드 이런 산 종류들, 그다음에 아미노산 종류들,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이 종류들이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그 천궁 계통의 종류들에서 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의 어떤 그 성분들의 모습들이 이 중국 당귀와 1당귀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말씀하냐? 활혈력을 요구하는 어떤 처방에서는 참당귀, 토당귀를 주로 사용하고 보혈력을 이용하는 거에서는 우리나라는 중국 당귀가 식품 이외에는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으로는 기준 공정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당귀 종류들을 보혈 계통의 어떤 처방에 이용할 때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참당귀 전형의 모습인데 당귀가 또 유통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부적합 품목으로 회분이 뿌리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분 검출로 부적합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회분이 많이 나오냐? 회분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흙이에요. 흙이 토양의 어떤 유기물들이 많이 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보시다시피 이런 사이사이에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척을 하려고 하더라도 세척기에다 넣고 돌리더라도 이게 잘 세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분 검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여기 나오지만 유성, 이 점성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유성이. 그리고 유성이 떨어진단 말은 상당히 푸석푸석하다, 건조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건조한 약이 되고, 맛은 대신에 신맛보다는 단맛이 얘가 좀 그나마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맛이라고 얘기하는 맛이 우리가 보성에서 얘기하는 감미, 신미, 이런 산미 이런 맛이 아니고요. 실제로 맛으로 보면 얘는 왜 신맛이 유행하냐? 우리 기름들이 이렇게 산패되고 약간 시큼한 향들 있잖아요. 향이 좀 오래돼가지고 시큼한 맛들, 그런 맛들이 좀 더 실제로 많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성 기름 유분으로는 이 중국 당귀가 유분이 가장 많고요. 실제 중국에서 유통되는 중국 당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재가 물렁물렁합니다. 무슨 잘못 보면 어떤 때는 정과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런 거의 모양 비슷하게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색깔 자체도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돌고, 얘는 중간 정도, 얘는 백색, 황백색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약재가 출입니다. 출도 처방상에서는 이게 백출이냐 창출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트락틸로데스 자포니카라고 되어 있는 이 관창출, 관백출이라고 부르는 이 한 종류의 것에 신근 구근을 가지고서 창출과 백출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에서는 백출에 해당하는 종류의 약재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류의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이 자포니카 종의 한 종류를 가지고서 이 창출, 백출에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관창출, 관백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자가 붙는 약재가, 이 관이 중국의 이제 관문, 중국의 경계, 이 동북 경계에 자라는 약물을 관자를 많이 붙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쉽게 생각하는 이 연변자치구, 백두산 북쪽,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관자를 많이 붙여서 유통을 합니다. 중국의 지명 명칭을 붙일 때. 그래서 관이 붙는 약재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재,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부터 써오던 약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관자를 붙여가지고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창출, 관백출은 우리나라의 창출, 백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백출에 구분해서 모창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창출의 종류,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북창출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자포니카 종류, 이렇게 세 개를 창출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백출의 기원종은 아트락틸로데스 마크로세팔라, 이 마크로라는 게 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 부위가 우리 골프 헤드, 아이언 헤드처럼 굉장히 큽니다. 골프채처럼 생겼어요. 뽑아놓고 또 보면. 그래서 그런 마크로세팔라 종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워낙에 온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자라는 지역의 기후하고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는 마크로세팔라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마크로세팔라와 자포니카가 교배가 됩니다. 농진청에서 시험을 할 때 거기다 뭘 붙였냐면 학명을 아트락틸로데스 마크로자포니카라고 붙였어요. 두 개가 교배된 종. 그래서 그런 종까지 유통이 돼서 보급품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포니카 종,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던 자포니카 종의 요거까지 이 백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출의 종류들은 다음과 같고요. 창출의 종류, 백출의 종류를 꼭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출은 이렇게 흰 색깔 종류의 꽃들이 핍니다. 자포니카 종은 근데 조금 얘가 좀 박쥐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생육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약간 적색, 자색을 띠고 있는 꽃이 필 때도 있고 백색을 띠는 꽃이 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출 종류들은 이렇게 이 자색깔이 돌고 있는 꽃이 피지만 얘는 흰 꽃이 피었죠. 이 자포니카종인데 흰 꽃이 피었는데 이게 약간 붉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류들의 것이 유통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뿌리가 굉장히 중앙만, 이 마크로세팔라종은 여기만 하나만 비유가 됩니다. 근데 이 삽주 종류들이라고, 자포니카 종류들이나 모창출 종류들은 뿌리가 덩어리 이렇게 계속 옆에 달라서 붙습니다. 나중에 가면 대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길게 붙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자라는 종류들을 이 창출의 어떤 형태의 종류들이라고 불러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창출과 백출의 약재 모습이고요. 창출과 백출을 또 실제 약재상에서 구분을 할 때는 이런 정유 성분들의 유무입니다. 창출을 약재통에다 오래 놔두고 보면 통이 빨갛게 물들죠. 이 정유 성분들이 산패가 돼가지고 유점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유 성분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냐에 따라서 또 창출의 좋은 창출이냐 좋지 못한 창출이냐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왜 정유 성분을 가지고 이걸 또 얘기를 할 수 있냐? 창출은 방향화습 약이죠. 방향성 약재들은 이 향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한의학적으로는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습을 말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방향성 약재들은 품질상으로 훨씬 더 우수한 방향성 약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를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이런 유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점이 풍부할수록 좋은 창출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유실 유점의 정도가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붉은색 점 강도가 북창출이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나죠. 또 이 우리나라 관창출 같은 경우엔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요 안에 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됩니다. 이게 1년생일 때는 섬유질이 덜 발달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등급으로 본다면 조금 떨어지는 등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관삽주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마크로세팔라, 백출 약재 보시다시피 특이한 향도 있지만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마르고 안에 전분질처럼 전분잎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리고 향은 어느 정도 나지만 기름기에 해당하는 유전문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관백출이라고 되어 있는 삽주 종류들은 보시면 뭐 1년생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섬유질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조직도 이것처럼 치밀하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에 유점의 발달 정도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약재를 사용을 할 때 요즘은 이제 기원품을 쓰는 게 뭐 아니면 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기원품이라고 인정되는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약물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접근이나 이것들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출 같은 경우도 당백출, 기원백출이라고 되어 있는 백출을 사용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개념이고요. 예전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한의원에는 토종만 유통합니다. 그 신토불이라는 말 있죠. 예전에 제가 연구원에 근무할 때 신토불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게 사자성어인가 해가지고 그 원전하신 교수님한테 막 물어보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농협에서 만든 구호래요,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농협중앙회장이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신토부리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약재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중국의 월등히 좋은 약재들도 많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약재도 그만큼 많이 있어요. 중국도 한 50% 가까운 약재들을 수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토부리 개념에서 보기보다는 기원에 맞는 약제, 원래 어떤 약을 사용했는가를 검증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약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올바른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배출 같은 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원품에 해당하는 약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령이죠. 복령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적복령과 백복령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분이 없어지고 요즘은 그냥 복령 하나로 다 통일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균사체죠, 복령은. 우리 버섯처럼 균사체의 덩어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하고 딱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본에서 그 동양의학회가 열렸어요. 일본 신주쿠에서. 그래서 동양의학회에 갔더니 거기에서 복령을 캐는 실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복령이 제 머리보다 막 더 큰 복령 덩어리 하나를 놓고 그 옆에 통에다가 복령을 어떻게 캐는가를 보여주는데 딱 이거였어요. 그냥 복령 꼬챙이를 갖다 놓고 복령을 묻어 놓고 푹푹 찔러 봐라, 이렇게 해서 복령을 캐는 거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복령은 자라는 게 소나무 송림 주변에서 자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 자라는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이 붉은색 황토예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풀도 잘 안 자랍니다. 소나무 자라는 데선. 이 소나무 워낙에 그 독하기 때문에 주변에 풀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 데에서 복령이 자라나 안 자라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저런 꼬챙이를 꼽아보죠. 그래서 밀가루처럼 끝에 복령이 묻어 나오면 이 복령이 이 속에 사는구나. 물론 잘 캐시는 분은 나무의 상태, 땅의 상태만 보고도 복령을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복령을 캐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령이 자라나는 땅이 붉은색 적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가루를 적토 속에다 묻어 놓으면 밀가루가 물이 들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 물이 드는, 붉은 물이 든 층이 적복령이 되는 거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훨씬 좀 덜 든 층이 백복령이라고 해서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복령을 가지고 어느 쪽에 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송근의 소나무 뿌리 근처에 붙어 있는 애들을 복신이라고, 물론 중국 가면 이것도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복령 주변에 복신, 소나무 뿌리 주변에 5cm 정도 안에 있는 것만 복신으로 인정을 한다. 뭐 걔들은 유통 기준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근데 그런 이제 복신, 그래서 복신을 유통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소나무 뿌리 모양을 보여주는 이 나무 판에서 사각형으로 된 판에서 안에 소나무 뿌리 동그란 부분에 일부를 딱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유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복신을 그러면 만들면 되지 않냐, 밀가루 이렇게 판처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복령을 유통하는 큰 기술 중에 하나가 복령 편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복령이 밀가루처럼 뭉쳐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자연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뭉쳐지지만, 그렇게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다 풀어 헤친 다음에 다시 뭉치려면 뭉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신의 모양처럼 만드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근의 유물을 가지고 복신을 얘기를 하고요. 그 바깥층에 이제 물들지 않은 부분을 백복령, 그 다음에 바깥층에 가까워서 붉게 물든 부위를 적복령, 복령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절단했냐, 상태의 모양에 따라서 편이냐, 괴냐, 개냐 뭐 이런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땅에서 이거는 재배하고 있는 이 호북성에서 보는 건데, 한쪽으로 이렇게 균주를 주입해 놓으면 뭐 이 사람들 말로는 지력을 끌어다가 복령 덩어리가 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배 기술이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복령이 재배가 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아닐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야생 복령보다는 재배 복령이 훨씬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건조를 시키려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데서 건조를 해야 건조가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덩어리 뭉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가 잘 안 돼요, 축축하면.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는, 그래서 다 자른 절편된 상태에서 복령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백복령의 모습, 이 복령 편을 자른다라고 해서 단순히 잘라서 물론 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복령 보시면 이렇게 판처럼 이런 판상의 것들을 가공해서 만든 복령 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덩어리에서 사각형으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통되는 복령, 조그마한 소개들의 모습, 뭐 적복령, 복령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송근 주변에 이렇게 해서 복신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통되는 이 복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의약들이 이렇고, 상당히 이제 우리 보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감초입니다. 뭐 제가 학생들 수업 시간 할 때는 감초 가지고도 막 하루 종일 하고 그래요. 한의사들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약재 중에 하나가 감초에 대한 내용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죠. 이게 감초가 스테로이드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뭐 감초는 기원 식물이 콩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들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 식물성 호르몬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식물에 뭐가 있냐면, 들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 확대 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 유방이 커진다, 뭐 이래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식물이 있어요. 이게 그 칡 종류, 태국칡이라고 부르는, 태국 쪽에서 자라는 칡 종류의 이 것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콩을 많이 먹으면 이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들, 콩의 성분들 자체가 이 스테로이드, 식물성 스테로이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형의 어떤 여성형 효과들, 이런 효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칡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콩과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콩과의 감초, 뭐 여기 나오는 만주감초, 이 오랄렌시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감초 종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라브라라고 되어 있는 이 종류들, 광과감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임플라타라고 되어 있는 장과감초, 이게 이제 그 대용품은 아니지만 기원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초들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는 거는 이 그냥 일반 만주감초 종류들을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여러분 감초 보시면 속은 좀 노란색 비슷한 이런 색을 띠고 있고, 겉은 야생감초라고 되어 있는, 유통되는 거 보면 붉은색을 좀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종류들이 좀 붉은색, 홍색을 훨씬 더 많이 띠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요 장과감초라든지 광과감초라든지 하는 종류들은 겉이 약간 회백색을 띠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감초는 내몽고나 감숙성에서 하고 있는 감초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한국도 감초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감초라고 하는 감초가 나오는데 약품으로 유통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감초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국이에요. 네, 감초가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감초의 단가와 우리나라 농민들이 재배하는 감초의 단가가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약품으로서는 이게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식품화 시켜가지고 식품용으로 해서 또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초를 많이 수입하지만 수출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감초하면 예전에 그 칼럼을 어디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약방의 감초란 말 있잖아요. 약방엔 감초가 없다라고 해서 칼럼을 자극적으로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초가 우리나라의 재배를 그 당시만 해도 재배가 거의 안 되던 약재였어요. 그래서 토종 약재에는 감초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썼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약을 기록한 본초서가 향약집성방이죠. 향약집성방에 한글화돼서 나오지 않은 약재들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재배할 수 없는 약재였어요. 감초도 향약집성방의 이 본초편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감초가 재배가 그 당시에는 향약으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종대왕도 상당히 감초 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록에도 보면. 네. 어쨌거나 이 감초가 현재는 우리나라도 재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뭐 생긴 모양은 이렇습니다. 생긴 모양만 보면 뭐 비슷한 거에 콩과식물의 황기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모양이고요. 보시다시피 열매는 콩꼬투리처럼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보셨죠. 그리고 표면이 이렇게 회백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의 색깔이고요. 회백색이라기보다는 얘보다는 홍색이 없다라는 색깔이죠. 황색에 가깝죠. 고동색이나 뭐 이 잿빛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고 있고, 보시다시피 요 안이 상당히 치밀하고 이 섬유상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직이 상당히 성겨 보이죠. 성겨 보이고 목질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겉에 주름도 얘는 매끄럽게 보이지만 세로 주름이 뚜렷하게 나고 피공 부분도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지를 못하고요. 물론 약재상으로 섞어 놓으면 구분 못합니다. 제가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분류를 해놓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 이걸 다 섞어 놓으면 저보고 찾으라고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 너무 이제 이게 드러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구분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감초의 아까 그 호르몬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호르몬을 얘기를 할 때, 스테로이드제를 얘기를 할 때, 스테로이드 계열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2개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당을 함유하고 있는 당질코르티코이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부르는 당질코르티코이드 종류의 스테로이드가 대다수의 스테로이드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부작용처럼 얘기하는 뼈주사라고 얘기하는 뼈주사의 성분들, 피부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피부과 제제들의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스테로이드, 당질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이드 계통이고요. 감초에서 밝혀진 성분들, 이 코르티코이드들은 아까 얘기한 콩과의 코르티코이드들이고, 이것들은 대부분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스테로이드,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작용하는 거는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면 우리 소변 대사에 이 이뇨작용을 저해하는 쪽에 제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이제 이 기전들, 이 밑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감초가 대사돼 가지고 대사에 돼서 흡수되는 대사체 자체가, 이 감초의 주성분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 글리시리친입니다. 이 글리시리친이라는 성분이 이 글루코닉 액시드하고 그 다음에 18베타 이 글리시리칙 액시드하고 이 두 성분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몸에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 몸에 흡수되는 물질들, 찾을 수 있는 물질은 이 18베타 글루시릭 액시드라고 되어 있는 요 물질은 이제 밖에서 존재하는 거고, 요 물질이 흡수가 돼 가지고 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데, 요 물질이 작용을 할 때
이 스테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인, 이 스테로이드 분해하는 효소인 요 효소의 작용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스테로이드가 작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효과, 혈중의 스테로이드, 당질 스테로이드건 이 무기질 스테로이드건 스테로이드 농도 자체를 높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 혹은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주로 소변대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대사 쪽에 이 부종을 일으키는, 소변에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부종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작용과 가장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칼슘과 칼륨입니다. 이 전해질,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칼슘의 흡수 자체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한데 그 칼슘을 어디서 충족을 시키냐?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빼내와서 그것들을 작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골다공증, 뼈의 연화작용,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대신에 얘들이 잘하는 작용은 염증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 염증과 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토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거에는 또 요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감초가 스테로이드 효과를 일으킨다, 뭐 스테로이드 양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로지 그 소변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식물성 스테로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계통의 이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스테로이드의 어떤 이것들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밑에 요 성분들 자체가 혈중에 요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계통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그것들의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농도가 결국엔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할 때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어떤 그거에 영향을,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작용의 약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초의 사용의 농도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감초는 스테로이드 양 효과고 스테로이드제의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감초는 아무리 먹어도, 실제 식약처의 독성연구원의 그 사이트에, 독성 사이트에 가면 감초는 요 밑에 있지만 이 글리시리친이 부작용의 원인이 되면 1일 40g 글리시리친을 40g 복용을 하려면, 감초를 복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복용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뭐 한약으로 복용량 2에서 12g 돼 있죠. 제일 많이 그 첩당 복용량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용량이 삼룡백출산 복용이에요. 삼룡백출산이 3돈 복용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한돈 전후죠. 뭐 전후도 아니죠. 한돈 미만 뭐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초를 먹으면 과연 부작용이 얼만큼 일어날까. 감초 한 봉지 털어넣고 찐통에다 널어놓고 그냥 차처럼 마셨어요. 한 2, 3일 넘게 마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이 뻑뻑해지더라고요. 이게 좀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 눈을 하는데, 피부를 하는데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그냥 이렇게 계속 마시니까. 근데 한약의 복용량은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또 감초의 부작용을 얘기를 할 때 소아과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소아들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칼슘의 문제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아의 성장 방해예요. 이게 칼슘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시킨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때문에 물론 스테로이드제를 이걸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농도가 올라가 가지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얘 자체가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아 처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 처방은 대부분 약의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도적산 처방을 하는데, 도적산이 소아 약증 직결에 나온 처방으로 되어 있어요.
애들이 처방을 보더니 왜 이렇게 적냐? 라는 질문을 해요. 소아과 처방이니까 적은 거예요. 그런 처방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장복하지 않는다라면 소화에 특별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아시고 계셔야죠. 감초의 부작용에 대해서 뭐 좋은 작용은 저보다 임상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소요산의 주요 약재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박하라든지 생강, 박하 생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용법 쪽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이죠. 그래서 박하 생강은 뭐 특별하게 많이 알고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치 소요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가미소요산이라고 얘기하는 단치 소요산의 치자와 목단피 종류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뭐 제가 떠들다 보니까 부작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는데 이런 약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소요산을 구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뭐 본처학 교수님들, 방재학 교수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아마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